12월 12일은 영국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원래는 2022년에 영국의 총선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최근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76년 만에 12월에 총리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게 이번 총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년 1월 약 2달 뒤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를 묻는 브렉시트 투표를 처음 실시한 것은 2016년이 아니라 1975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럽연합은 1993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1975년에는 유럽 경제 공동체에 남아있을지에 대한 투표였는데, 떠나지 말자는 의견이 영국 국민의 67%에 달하면서 잔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브렉시트 투표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4,650만 1,241명, 이 중에서 72.2%인 3,357만 7,342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선거 전에 국민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전에는 유럽연합에 남아있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막상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까놓고 보니 런던과 스코틀랜드, 노선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유럽연합을 떠나자는 표가 훨씬 더 많았고,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표 결과를 지켜본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쇼크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CNN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며 1985년 이후 영국의 화폐 파운드의 가치가 최대폭으로 하락하였다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영국의 파운드 환율이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환율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환율 10% 변동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인지 아실 겁니다. 환율에 투자할 때는 한국 기준 보통 레버리지가 곱하기 10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억을 투자해서 10%만 상승해도 곱하기 10이 되어 잔고가 2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10%만 떨어져도 1억 모두를 날리게 되는 것이죠.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영국 파운드 환율이 오를 것이라 베팅한 사람들은 투자금 전부를 날렸겠죠. 주식시장도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다우, 나스닥, S&P가 하루 만에 3-4%대로 하락했고, 영국 증시는 한때 11% 넘게 추락하기도 하였는데요. 브렉시트 결정 후 하루 만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450조 원이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 영국에서 분리 독립하겠다며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브렉시트 투표에서 스코틀랜드 주민의 62%가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고 투표할 만큼 압도적인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최근까지도 변함이 없어 영국이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게 된다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이 공개한 최근 오피니언 여론조사를 보시면 현재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속해 있는 보수당 지지율이 47%까지 치솟아 제1야당과의 격차를 20% 가까이 벌려놓았는데요. 보수당은 하루라도 빨리 유럽연합에서 영국을 빼내고 싶어하는 집단이죠. 실제로 보리스 존슨은 선거 공약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시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브렉시트가 혹시라도 없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된 것이고, 브렉시트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앞을 내다보는 안목, 선견 지명의 레벨 차이인데요. 일본은 유럽연합과만 FTA를 체결하고 영국에는 전 세계가 노딜 브렉시트 발생을 원치 않는다,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영향이 없게 해달라 등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영국을 포기해버린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혼다가 이미 영국 공장 폐쇄를 밝혔고, 혼다 부품사인 게이힌, 유니프레스, 니치신 등도 영국 사업 폐쇄를 확정했고,
나머지 4곳도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야스카와 전기도 영국 공장 투자를 상당 규모 줄이고 대신 유럽에 투자를 늘리기로 하는 등 대놓고 영국에서 탈출 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예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막 진출한 일본의 후지은행은 일본인 상사가 영국인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퍼져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후지은행이 해당 영국인 여성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의 인종차별, 성차별, 부당대우 소송건에 일본 기업들이 휘말린 바 있는데요. 영국이 브렉시트 투표를 하자마자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면 철수할 것이라 경고장을 날리기까지 하였고 현재 영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추이를 보시면 닛산, 혼다, 토요타만 벌써 12,700명의 영국인을 고용했고 후지스, ARM, 캐논과 미쓰비시 UFG 등의 일본 은행들까지 합산하면 고용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면 여기서 일하던 영국인들은 모두 실직자가 되고 이들을 위해서 영국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니 그렇지 않아도 브렉시트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뚜껑이 열릴 만한 일이죠.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면 기업들을 영국에서 철수시키는 극단적이고도 후진국스러운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빠르게 영국과 협력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전세계의 극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GDP는 3,400조 원으로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막강한 국가인데요. 한국이 영국과 FTA를 아시아 최초로 성공하면서 자동차와 부품 등의 주력 수출 품목들을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박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즉 영국과 유럽연합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최악의 경우에도 한국은 여전히 영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내년 말까지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FTA보다 강력한 수준의 협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미래 유망 산업인 AI, 빅데이터,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학교 평가 기관인 퀘스탑 유니버시티스에 따르면 세계 대학 순위 탑 10 안에 영국 대학은 옥스퍼드, 캠브리지, UCL,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등 4개나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의 에너지 연구센터와 캠브리지 대학의 아이작 뉴턴 수리과학 연구소, 카벤디시 연구소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협력 관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인 것이죠.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자동차의 10%의 관세가, 자동차 부품에는 4.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영국에서 반사 이익을 보며 점유율을 확대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영국은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한국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치러질 영국의 조기 총선에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영국의 대표 언론사인 익스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영국 전역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비 내각의 존 맥도널 재무장관은 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8%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은 98%에 달한다며 한국의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를 실시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한 점을 입이 닳도록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아웃되고 있는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이 이렇게 영국과의 관계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건설은 영국의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서유럽 지역의 인프라 민관 협력 사업을 따낸 것은 국내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 산업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의 롤스로이스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롤스로이스의 매튜 총괄 부사장은 롤스로이스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700개 이상이지만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중 상위 10개 회사라며 최고의 파트너라 극찬하였습니다. 영국인들의 한국차 사랑도 빼놓을 수 없죠.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 영국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은 8.97%로 포드 9.47%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토요타, 폭스바겐, 닛산 등을 한참 앞지르고 있죠. 영국 BBC의 유명 자동차 미디어 톱기어 매거진은 지난해 한국의 현대차를 올해의 자동차 제조사로 선정하며 현대차의 i30N을 타보고는 모든 게 좋습니다. 골프 GTI보다 훌륭하다 라는 극찬까지 하였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소식을 듣고 영국을 포기해버리는 일본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도 더 극명하게 갈릴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현황 정리하고 과거 역사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상황은 결국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리해진 상황이죠. 물론 이의제기 접수는 했지만 이 이슈의 파급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방향성 그리고 그 결과가 미칠 파급력에 관해 언급을 하려면 꼭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LG화학이 중국 ATL 및 오포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수천억대 러닝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ATL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아니 중국의 CATL을 말하는 건가? 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런 산업에 별로 관심이 크게 없으신 분들은 전기차 배터리 쪽에 있으실 수 있어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많지만 설명 없이 가기에 조금 그래서 잠시만 언급을 드리면 ATL이라는 기업이 원래 있었고요. 짱 위천이라는 분이 ATL은 이제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데 2011년 ATL에서 자동차 전지 사업 부문을 분리시켜서 CATL이라는 회사를 따로 창업한 것입니다. ATL은 애플의 배터리도 애플 휴대폰, 스마트폰에 배터리도 독점 공급하고 그랬던 기업이에요. 즉, 창업자 임원들 모두, CATL의 창업자 임원들 모두 ATL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ATL하고 CATL은 이름도 비슷하지만 자매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분적인 측면에서도 실제로 엮여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 양사 간 지분 관계가 깔끔히 정리되면서 지금은 CATL이 완전히 100% 중국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ATL이라는 배터리 기업에서 CATL을 창업할 때 기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려가서 창업을 한 거고, 원래 ATL이 그 CATL하고 이제 그 역사를 같이 이어서 보면 쭉 그걸 이으면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의 자동차 전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CATL이라는 기업이 사실 아주 근간이 없는, 갑자기 중국 정부가 보조금 준다니까 나도 창업할래 하면서 튀어나온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이 개발한 NCM811 같은 경우도 CATL이 1년 후쯤 R&D를 하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CATL이라는 회사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을 또 이기려면 사실을 인정하고 적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야겠죠, 먼저. 현실을 또 부정하면 안 되니까요. 자, CATL과 ATL의 차이는 이 정도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LG화학이 2019년이었을 거예요. ATL로부터 연간 수천억 원대의 기술 로열티를 받게 되었는데 2019년 초였나 그 판결이? 그 배경이 미국에서 LG화학이 SRS라고 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는 게 있어요. 안전성을 좀 강화한 분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분리막은 다들 아시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것들 배터리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그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해서 말 그대로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리막의 기본 특허를 미국에서 LG화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ATL이 특허를 침해했고 법 분쟁이 당연히 기술력을 근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LG화학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게 뻔하니까 ATL은 회사도 애플한테도 뭐 배터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삼성한테도 ATL이 공급을 했었어요. 예전에 막 배터리 터지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건 있을 때도 ATL이 엮여 있었던 그 건인데 SDI도 물론 엮여 있었지만요. 어쨌든 이런 ATL이 LG화학에 제안을 먼저 한 거죠. SRS의 매출에 분리막이죠. 안정성 강화 분리막 매출에 3%에 대해서 우리가 로열티를 줄게. 소송 좀 취하해줘. 해가지고 원타임 로열티가 아니라 러닝 로열티로 받았다는 뜻이고, 물론 ATL의 전 세계 매출 물량의 3%를 받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소송된 건이니까 미국 대상 SRS 매출의 3%고, 그 외에도 오포나 DJI 등으로부터도 LG화학이 로열티를 꾸준히 받고 있죠. 사실 이런 이전의 판결 배경을 살펴보면 그거와 그 똑같은 건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LG화학의 기술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송이었고, 이번 SK와의 기술 분쟁을 그 소송들의 근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측이 사실 가능했습니다. 물론 100%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SK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CATL보다도 후발주자이고, LG화학은 배터리라는 산업의 초기부터 중국 업체들의 기술 도용에 대비해서 미국이라는 이런 쪽들에서 특허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온 기업이고, ATL도 나름 역사가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LG화학한테 특허로 안 되잖아요. 미국 내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 건수도 LG화학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후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의 기술력을 모방하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물론 LG가 직원들에 대한 보수나 대우가 부족하다, 그래서 SK로 직원들이 간 거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그 여론에 대해서 물론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기업 문화나 뭐 보수 체계나 이런 게 개선돼야 될 부분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이 분쟁의 핵심, 그러니까 그건 이 분쟁의 근본적인 핵심은 아니거든요. 특허와 기술력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LG화학이 애초에 SK이노베이션보다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이 후발주자니까 더 높았습니다. SRS, 파우치형 배터리, 그리고 스택 앤 폴딩 기술 같은 그런 어떤 큰 배터리의 제조에 있어서의 틀, 요소들, 그런 부분에서의 핵심 기술력으로 불리는 특허들은 LG화학이 압도적인 특허 건수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번 1월에 LG화학이 CATL도 점유율에서 넘어서면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확보한 게 그저 저가 영업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과거 사례는 오케이, 알겠고, 이번 특허 전쟁은 어떻게 그래서 진행이 될 건데, 이 과거 사례에 비춰서 결국에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사실상 SK의 완전한 항복과 협상 모드 돌입,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절차는 현재 ITC가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 승인 예비 판정을 내렸고, SK이노베이션이 이의 제기를 했고, ITC가 접수했지만 이는 과거 ITC 판례로 보면 아주 관례적인 그냥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고요. SK가 잘했다 이래가지고 접수한 게 아니라 1996년부터 작년까지 이런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의 경우 ITC의 행정판사가 침해 여부를 인정했던 예비 결정이 최종 단계에서 뒤집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즉 SK가 이의 제기를 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미 졌다라고 봐도, 물론 그건 틀린 말이죠. 아직 진행 중이니까. 하지만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변수가 거의 없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SK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LG화학과의 로열티 협상이겠고, 런닝 로열티로 갈 것인가, 원타임 로열티로 갈 것인가, 그 금액은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고, 런닝 로열티는 매출의 몇 퍼센트를 딱 이렇게 정해서 매년 LG화학이 받는 거고, 원타임은 한 번에 받는 거죠. 최종 판결이 10월 2020년 이번 연도 10월에 내려지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LG화학과 협상을 SK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공식적으로 침해한 것이 미국 내에서
인정이 되어서 SK의 배터리셀, 모듈, 팩 관련 부품 소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지금 짓고 있는 3조짜리 1, 2 공장 그 총 합해서 투자 금액이 3조 예정이거든요. 지금 한 1조 9천억 쏟아 부었을 거예요. 앞으로 1조 더 쏟아 부을 텐데 다 물거품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3조짜리 헛짓거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해서 SK는 LG화학에 협상을 할 텐데 이 금액을 업계에서는 1조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고 최소로 봐도 5천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로열티 한번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재판 비용이나 뭐 배상금 이런 것도 다 요구가 될 것이고 LG화학이 만약에라도 ATL 사례처럼 런닝 로열티로 매출액의 일부를 요구할 경우에 SK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는 CATL이나 비아디에 중국 보조금을 입은 저가 공세로 완전히 그 산업 자체가 켜지고 있기 때문에 즉 퀀티티에서는 상승세가 강한 건 맞습니다만 프라이스, P가 당연히 어렵고요. CATL이나 비아디가 중국 보조금 먹고 저가로 너무 치니까 P 자체가 어렵고 고정비, 변동비, 비용 C 이건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트가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Q 곱하기 P 마이너스 C잖아요. 결국에 산업은. 근데 C도 어렵고 P도 어려운 상태에서 Q가 그나마 늘어나 주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선 적자 가속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도체처럼 치킨 게임이 끝나고 나면 그 독점성을 가진 상위 몇 개 업체는 이 Q 곱하기 P 마이너스 C의 그 과실을 다 먹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아직 치킨 게임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SK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냥 들던 C가 지금도 많이 들고 있는데 특허 그 러닝 로열티가 추가되면 고정비 C가 그 C1 플러스 C2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되는 꼴이니까 사업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ATL 때 매출의 3%를 요구했는데 이번엔 규모가 더 큽니다. 사실 우리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이고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결과와 파급에 대해 생각해보면 LG화학은 일회성이던 런닝이던 지금 자금력이 당연히 더욱 풍부해질 것이고 안 그래도 P와 C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가속화하는데 조금 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LG화학은 이번에 점유율도 20% 이상 떠가지고 나중에 과실을 먹을 확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반대로 SK는 이미 어마어마한 유럽, 미국 공장 증설을 추진 중인데 지금도 즉 C가 엄청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의해 P도 안 좋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니 이익성이 고정비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추락하겠죠. 자, 결론은 합의로 갈 것이 확실한데 그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